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본 규슈 앞바다 스시마 섬의 작은 절에서 고려시대 불상이 사라졌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저는 잠시 귀를 의심했습니다. 불상이 도난당했다고요? 게다가 범인은 한국인이었습니다. 언론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고 뉴스 자막에는 자극적인 단어들이 올라왔습니다. 한국인 절도단, 문화재 테러, 일본의 보물 사라져. 저도 당황했고 솔직히 말하면 화가 났습니다. 이건 도둑질이다. 문화재를 훔쳐가다니 말이 되는가. 수십 년간 일본 문화재 제도를 지켜온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했죠.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잠깐 이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문화청 산하문화재심의위원회 위원장 아카자와 사치코입니다. 도쿄대학교에서 동양미술사와 고대 조형문화를 강의했고 지금은 일본의 국보 및 중요 문화재 지정 심사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일본이 소중히 여기는 문화재를 어떤 기준으로 누구의 것으로 남길 것인가를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제 눈앞에서 한국인이 일본의 국보를 훔쳤다는 뉴스가 반복됐습니다. 국민들의 분노는 당연했습니다. 인터넷 댓글엔 도둑은 도둑이다. 한국은 늘 이런 식이라는 말들이 쏟아졌고 저 역시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며칠 뒤 사건 기록이 제 책상 위에 올라왔습니다. 문화청 조사 보고서에는 도난당한 불상의 기본 정보와 출처가 간략히 정리돼 있었죠. 그리고 저는 그 안에서 한 문장을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본 불상은 14세기 고려시대 작품으로 서산 부석사 대웅전에 봉안되었으며 임진왜란기 이후 소재 미상.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서산? 부석사? 고려시대? 이건 일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 불상은 14세기 후반 지금의 한국 충청남도 서산에 위치한 부석사라는 사찰에 봉안되었고 그 이후 600년 넘게 행방이 묘연한 상태였습니다. 그 불상이 어떻게, 언제, 왜 스시마의 작은 절에 있게 되었는지는 아무 문서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단지 짧은 문장 하나가 있었을 뿐입니다. 일제강점기 이전부터 현 사찰에 봉안됨.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저는 오히려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말은 곧 불법 반입이나 약탈의 정황은 있지만 증거가 없으니 지금은 일본의 것으로 간주한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평생을 일본 문화의 정당성과 우수성을 설파해온 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진실이 눈앞에 있었죠. 제 손으로 제가 지켜야 한다고 믿었던 문화재가 사실은 누군가의 것이었다는 사실. 그 불상은 일본의 보물이 아니라 고려의 혼이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더 기막혔습니다. 2025년 1월 24일 일본 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불상은 다시 일본으로 반환되어야 한다. 그 근거는 이러했습니다.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일본 민법 제162조 2항. 19세기 메이지 시대의 법률이 21세기에도 문화재의 운명을 결정한 겁니다. 심지어 법원은 현 사찰이 불상을 최소 70년 이상 소유하고 있었기에 소유권이 성립됐다고 덧붙였죠. 말 그대로 오래 갖고 있었으니 내 거다. 저는 그 판결문을 읽고 처음으로 쪽팔리다는 말을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불상은 지금 한국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2025년 5월 5일, 정확히 100일의 전시 기간이 끝나면 다시 일본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그 누구도 사과하지 않은 채 그 불상은 다시 배를 타야 합니다. 전 이 사실을 일본 국민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국민에게도 그 불상이 어떤 여정을 거쳐 지금 거기 있는지를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그 불상은 도난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 불상은
647년 만에 잠시 고향에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일본이 문화재를 어떻게 대하고 한국은 그것을 어떻게 기다려왔는지를 처음으로 진지하게 마주하게 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한국을 깊이 이해하려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하위 문화권이라고 배워왔죠. 학교에서는 중국은 대륙 문명의 근본이었고 일본은 그걸 정제해 완성한 나라라 했습니다. 한국은 그 중간 어딘가, 말하자면 거쳐가는 길목 정도로만 취급됐습니다. 한국은 일본보다 늦게 문자를 받아들였고 문물도 일본을 따라왔다. 이건 제 대학 시절 동양사 교수였던 아리타 선생의 단골 멘트였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그것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죠. 일본의 도자기는 조선 도공에게서 영향을 받았다는 주장에도 저는 단호하게 말하곤 했습니다. 영향이 아니라 일본이 선택적으로 받아들인 것일 뿐입니다. 그땐 그게 학문적 자존심이라고 믿었습니다. 한국의 유물이나 예술품을 봐도 형태는 괜찮지만 정제되지 않았군요. 아직 감성 위주네요. 기술이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가장 큰 충격은 일본 박물관에 소장된 한국 유물들의 정교함과 압도적인 품격이었습니다. 내즈미술관, 민회관, 고토미술관, 교토 고려미술관. 제가 직접 국보급 문화재 심사를 하며 만져본 수많은 유물 중 의외로 많은 작품들이 한국에서 온 것이라는 사실을 저는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예를 들어 금동반가 사유상. 지금은 도쿄 국립박물관 국보 제78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삼국시대 고구려 혹은 백제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죠. 그 입가의 미소, 손끝의 유연함, 어깨를 타고 흐르는 옷주름. 저는 도쿄 박물관에서 그 조각을 마주했을 때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게 진짜 한국 작품이라고. 그런 제 생각을 확실히 흔들어버린 건 몽유도 원도였습니다. 안견이 1447년에 그린 것으로 알려진 이 작품은 지금 일본 델리 대학이 소장하고 있죠. 조선 초기 산수화의 정수를 보여주는 이 그림은 당시 중국 화풍과는 또 다른 조형 세계를 보여줬습니다. 산맥의 리듬감, 붓터치의 생동감, 그리고 여백의 철학. 교수 시절 수백 점의 중국 산수화를 감정해온 저로서는 충격이었습니다. 중국도 일본도 아닌 오직 조선만이 할 수 있는 표현이다. 그 말을 제 입으로 하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 유물들이 왜 하나같이 일본 박물관에 있을까? 그때까지도 저는 이렇게 합리화했죠. 전쟁이든 교역이든 역사 속 흐름 속에서 옮겨진 것일 뿐이다. 과거는 과거다. 하지만 그건 핑계였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는 한국을 늘 상대적으로 열등한 문화라고 단정짓고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문화재 반환 요청이 들어올 때마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곤 했습니다. 정말 소중했다면 왜 제대로 지키지 못했나?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오만한 질문이었는지 모릅니다. 그건 전쟁이었고 강제였고 아무런 선택권 없이 뺏긴 거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관리 책임으로 돌리고 있었죠. 무엇보다 저를 부끄럽게 만든 건 일본의 전시 방식이었습니다. 한국 유물을 동양관이 아니라 일본 미술사 전시실에 배치하고 설명문엔 이렇게 적혀 있었죠. 당시 일본과의 교류 속에서 발전한 양식. 교류가 아니었습니다. 약탈이었고 도굴이었고 의도적인 침묵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상하다는 감정을 느낀 건 도난당한 불상의 소장 이력서를 살펴보던 순간이었습니다. 문화재심의위원회에 들어온 사건 조사 자료에는 소장 출처 스시마 관음사로만 기재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목록을 들춰봐도 이 불상이 해당 절로 넘어온 정확한 연도와 경로가 빠져 있었죠. 국보든 보물이든 일본 문화재 목록은 보통 언제, 누가, 어디서, 어떤 경위로 가져왔는지까지 자세히 적혀 있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불상은 출처가 공란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직접 문화청 보관고에 비공개 목록 열람을 요청했습니다. 그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죠. 심지어 담당 사무관이 저를 말리기까지 했습니다. 위원장님, 그 자료는 굳이 안 보셔도 될 겁니다. 내부용입니다. 하지만 저는 결국 열람 허가를 받아냈고 그 안에서 저는 결정적인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조선반도 유래불상 출토 일람 작성일 1957년. 일제강점기부터 해방 직후까지 일본이 한반도에서 가져온 문화재 목록이 비공개로 정리된 자료였습니다. 그 목록에 정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부석사 금동관음 보살 좌상서산 14세기 제작, 조선 후기까지 봉안 추정, 해방 이전 스시마로 이동. 순간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건 일본이 알고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이 불상이 한국의 것이었고 정확히 어디서 언제 만들어졌는지도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쿄 국립박물관과 문화청은 수십 년간 이 불상을 일본 문화재라 주장해왔죠. 말 그대로 침묵 속의 점유였습니다. 저는 문화청 안의 다른 전문가들에게도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중 한 명인 고미술 담당 과장이 말하더군요. 위원장님, 그건 오래된 일입니다. 그 불상은 전시가 아니라 보존되고 있었던 겁니다. 보존이라고요? 본래 자리에서 떼어내 바다 건너로 옮겨진 그것이 과연 보존일까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는 문화재를 보호한 걸까, 감춘 걸까? 도쿄 국립박물관의 전시 방식도 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관음사 소장으로 등록돼 있던 불상은 한때 동양불교 조각 코너에 전시되어 있었지만 1990년대 이후부터는 전시 대상에서 슬그머니 제외됐고 박물관 내부 기록엔 문화적 민감성 고려로 비공개라는 메모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일본은 이미 이 불상의 정체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고 기록을 감췄으며 심지어 도난당했을 때조차도 자신들의 것이라 주장한 겁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큰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아니, 분노라기보다는 부끄러움에 가까웠습니다. 그동안 제가 믿어왔던 문화적 자존심, 그걸 지탱하던 수많은 논리와 정의가 사실은 침묵 위에 세워진 거짓이었다는 사실. 그걸 이제서야 알게 됐다는 게, 너무 늦었다는 게 저 자신에게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결국 그곳을 찾았습니다. 한국 충청남도 서산, 산등성이에 자리한 절 하나. 부석사. 바로 그 불상의 고향이었습니다. 1월 말, 날씨는 생각보다 온화했지만 절의 공기는 서늘했고 무언가 단단하고 묵직한 것이 제 목을 조용히 조였죠. 산을 오르는 동안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생각이 많았습니다. 이게 정말 그 불상이 돌아온 자리란 말인가. 대웅전 앞에 도착하니 작은 현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647년 만에 귀환, 단 100일의 만남 5월 5일까지.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647년이라는 숫자도 놀라웠지만 그 곁에 붙은 단 100일이라는 문장이 제 마음을 내리찍었습니다. 이토록 오랜 세월을 돌고 돌아온 존재에게 겨우 100일이라니. 저라는 말 그대로 조용했습니다. 관람객들의 목소리는 속삭임에 가깝고 아이도 어른도 누구 하나 큰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마치 모두가 무언가를 맞이하고 기억하는 자세로 그 공간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불상을 다시 마주했습니다. 예전 도쿄 국립박물관 보존실에서 장갑을 끼고 다뤘던 그 조각상이 지금은 제 발끝에 닿을 듯 가까운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불당 안, 부드러운 조명 아래 불상은 마치 말없이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은 냉소도 환희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오랜 여정을 마친 자의 깊은 안도처럼 느껴졌습니다. 한국 측 해설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불상은 1378년 고려 말기의 장인이
조심스레 손으로 깎아 만든 관음 보살입니다. 당시 부석사 대웅전에 봉안되었고 조선시대까지 재래에 쓰이다가 일제강점기를 전후에 사라졌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원래 그 불상이 있었던 바로 그 자리입니다. 해설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저 역시 숨을 고르며 그 말을 들었습니다. 무슨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저는 눈을 감고 그 불상의 시선과 마주하기 위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그 앞에서 절을 했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어떤 이들은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처음으로 알게 됐습니다. 한국은 이 불상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지키지 못했지만 절대 잊지 않았다는 걸요. 누구도 왜 안 돌려주느냐고 고함치지 않았고 누구도 일본을 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돌아와줘서 고맙다는 마음으로 맞이하고 있었죠. 그 따뜻한 침묵 속에서 저는 오히려 잔인한 침묵의 일본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문화재를 금고에 넣고 자산이라 부르며 누가 손댈까 전전긍긍했죠. 반면 한국은 이 불상을 기억이라 부르고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와 경내를 거닐다 보니 작은 전시관 벽에 이렇게 적혀 있더군요. 문화재는 소유가 아닌 돌아갈 곳이 있는 존재입니다. 저는 발걸음을 멈췄고 한참을 그 문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껏 너무 많은 것을 빼앗아 놓고 정작 아무것도 가진 적이 없었다는 걸요. 647년. 그 긴 시간은 단순한 역사적 수치가 아니라 한 민족이 기억을 되찾기 위해 기다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은 원망이 아니라 품위와 인내로 채워진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그 불상은 부석사에 있습니다. 하지만 2025년 5월 5일이 지나면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게 지금 일본법이 내린 결정입니다. 그것이 맞는 일일까요? 저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께 간절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불상을, 그 단 한 번의 미소를 꼭 한 번 보러 가십시오. 그건 단지 예술작품이 아니라 우리가 잃어버린 것과 아직 남아있는 것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부석사에서 돌아온 뒤 저는 책상 앞에 앉아 오랫동안 덮어두었던 하나의 폴더를 열었습니다. 비공개 소장품 목록. 문화청과 도쿄국립박물관이 공동 관리하던 그 목록은 그동안 민감성을 이유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던 자료였습니다. 그 안엔 일본이 현재 소장 중인 한국 유물의 정체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문서를 펼치는 제 손끝이 떨렸습니다. 첫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반도 유래문화재 보관 일람 전체 추정 수량 7만 2천여 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몽유도 원도였습니다. 1447년 조선 화가 안견이 그린 이 산수화는 현재 델리대학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죠. 한국에 존재하는 어떤 그림보다도 오래되고 역사적 가치가 명확한 작품입니다. 심지어 화면 한쪽엔 조선 세종 29년 5월이라는 연대까지 남아 있습니다. 저는 직접 그 그림을 보러 델리대학을 찾았던 적이 있습니다. 보존실 한 구석, 습도 조절 장치 옆에서 조심스럽게 꺼낸 두루마리 그림은 먼지가 묻은 채로 고요히 누워 있었고 그 위에서 안견이 그려낸 물안개와 산줄기는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이게 한국의 것이었습니까? 당시 함께 있던 조수 하나가 제게 조심스럽게 물었죠.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나온 건 고려대장경의 일부였습니다. 해인사 판본과 동일한 목판 경전이 5천여 첩, 오타니 대학, 류코쿠 대학 등에 분산되어 있었고 이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록된 것과 동일한 자료였습니다. 왜 우리는 이토록 소중한 것들을 빼앗아 놓고 정작 그 가치를 일본 문화재로 전시하고 있었을까요? 도쿄 국립박물관의 지보 목록에는 153점이 실려 있고 그중 8점이 한국 작품입니다. 삼국시대 금동 귀걸이, 기마인물 토우, 맛새김 관모 등 모두가 고대 한반도에서 만들어진 부장품이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전시의 방식이었습니다. 이 유물들은 동양관이나 한국실이 아니라 일본 고대미술구역에 조용히 진열돼 있었고, 심지어 설명문에는 일본 고분 출토라는 문구까지 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출처를 추적해보면 그중 상당수는 일제강점기 한반도 전역에서 이루어진 도굴이나 약탈적 발굴의 결과였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오구라 컬렉션이죠. 오구라 다케노스케. 그는 1910년대부터 1930년대까지 조선 전역을 돌아다니며 선사시대부터 조선 후기까지 유물 1100여 점을 수집, 이후 도쿄 국립박물관에 기증했습니다. 그 목록 속에도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함경도 출토, 경주 황남 대총 유사, 전라도 순천 발견, 강원도 고성에서 수집. 이 유물들은 지금도 일본의 국가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고, 그 누구도 그 어디에도 이것은 한국에서 가져온 것이다라고 명시하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설명 하나 없는 진열장 안에서 과거의 시간을 감추고 있을 뿐이죠. 그런데 일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의 이름 없는 장인들이 만들어낸 도자기, 불화, 목판은 지금도 일본의 일상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민회관에는 백자청화 초하문각호, 내즈미술관에는 청화추초문호, 둘 다 조선 후기 장인들이 만든 도자기인데 설명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이말이 도자기의 원형으로 평가받는 걸작. 가장 일본적인 따뜻함을 보여주는 예술. 한 번도 한국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설명문. 그건 은폐가 아니라 기억의 지우개였습니다. 저는 그걸 깨닫는 순간 문화재를 숨긴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문화의 정체성을 지운 게 더 큰 죄라는 걸 알았습니다. 어쩌면 일본은 문화재를 훔친 것이 아니라 그 기억을 빼앗고 그 의미를 왜곡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와서 이 모든 걸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부석사 불상이 그랬듯이 이 수많은 문화재들도 언젠가 고향의 공기와 햇살을 다시 맞이해야 하니까요. 지금 일본은 여전히 보존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제가 부석사에서 본 것은 기억의 환영이었습니다. 숨긴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진실은 결국 돌아올 겁니다. 문화재처럼요. 부석사를 다녀온 뒤 제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은 건 불상의 얼굴도 기록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태도였습니다. 그날 불상을 보기 위해 저를 찾은 사람들의 모습은 특별했습니다. 아이를 데려온 젊은 부부, 지팡이의 의지에 계단을 오른 노인, 혼자 조용히 앉아있던 중년 남성까지. 모두가 그 불상을 존재로서 대하고 있었고 그 앞에서는 누구도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조용한 침묵 속에서 일본 박물관과는 전혀 다른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여긴 전시가 아니라 귀환을 맞이하는 자리였습니다. 한국에서는 문화재를 단순한 유산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사람처럼 기다리고 찾고 맞이하는 대상이었죠. 부석사 대웅전 한쪽에는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문화재는 잃어버린 조상의 말 없는 목소리입니다. 우리는 그 소리를 기억하려 기다렸습니다. 기다렸다는 말. 그 한 줄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일본은 문화재를 소장품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보존이라는 명목하에 철제 서랍 안에 눕혀두고 번호표를 붙이고 연차별 점검표만 작성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 불상을 다시 모신 부석사는 불상을 전시하지 않았습니다. 불상은 유리 진열장 속에 들어가지 않았고 사람들과 같은 높이에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앞에서 절을 하고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말을 아꼈습니다. 그건 단순히 미술품 앞에서의 경외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조상의 흔적을 품에 안은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존중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언제 마지막으로 그런 태도로 문화재를 대했던가. 도쿄 국립박물관, 규슈 박물관, 민회관, 내즈미술관. 수십 년을 일하며 수많은 유물을 다뤘지만 그 어느 곳에서도 그토록 조용하고 진실된 공기를 느낀 적은 없었습니다.
한국은 물건을 기다렸고, 기억을 기다렸고, 심지어 자신들이 돌려받지 못한 것조차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도쿄의 고토미술관이 대륙에서 전해진 금동마구라고 설명한 한반도 금동 장식품을 보고도 한국 측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유물이 어디서 빛나든 그 자체로 한국인의 손이 닿았던 증거입니다. 증거. 일본은 그걸 두려워했죠. 그래서 문서를 감추고 전시를 교묘히 바꾸고 일본 미술 속에 유입된 문화재들을 조용히 끌어안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증거를 받아들이며 우리가 만든 것이라면 언젠가 돌아올 것이다라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차이, 그 기다림의 품격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한국의 문화는 소리 없이 말하고 화내지 않고 돌아보며 끝까지 잊지 않고 기억하는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강한 태도인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부끄럽게도 이제서야 진심으로 존경이라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문화재를 둘러싼 싸움에서 진짜 강자는 더 오래 보관한 쪽이 아니라 더 오래 기다린 쪽이었습니다. 일본은 현재까지도 유네스코 문화재 인도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이 협약은 전쟁, 식민 지배, 불법, 도굴 등으로 유출된 문화재를 원소유국에 돌려주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1970년 협약 채택 이후 50년이 넘도록 이를 외면해왔죠. 법으로는 막을 수 있어도 도덕으론 막을 수 없다는 걸 모른 척한 겁니다. 일본은 지금도 수많은 한국 문화재를 자국 보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수는 약 7만 점, 그중 약 70%가 임진왜란과 일제강점기 시절 의심스러운 경로로 유입된 것들입니다. 저는 이제 묻고 싶습니다. 정말 이 모든 게 당신들 것입니까? 법이 그렇게 말하면 진실도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겁니까? 이 불상 하나를 통해 저는 일본이 문화재 앞에서 얼마나 자기 편한 법만 들이대고 있는지를 온몸으로 체감하게 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조각상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의 시대요, 기억이며 사람들의 영혼이 깃든 존재입니다. 법이 아무리 오래된 논리를 들이대도 기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해가 지고 있었고 제 마음도 어딘가로 저물고 있었죠. 하지만 이번엔 그 저녁이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결심에 가까웠습니다. 일본으로 돌아온 다음 날, 저는 문화청 내부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회의 안건은 늘 그렇듯 새로 지정할 문화재 목록, 관리 예산, 전시 재정비 계획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언제나처럼 조용했고 형식적이었고 변화는 없었죠. 하지만 그날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부석사 불상과 관련된 모든 사료 목록을 정리해 문화청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합시다. 회의장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한참 뒤 다른 위원이 묻더군요. 위원장님 왜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이 유물을 너무 오랫동안 감춰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숨길 수 없습니다. 이건 문화재가 아니라 기억이며 그 기억은 일본의 것이 아닙니다. 그날 회의는 아무 결정 없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문화청 고위 관계자가 조용히 제게 말했습니다. 이토 위원장, 그렇게 하시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늦었지만, 정말 늦었지만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저는 제 연구실 벽에 한 문장을 적어두고 매일 바라봅니다. 그 문장은 제가 부석사에서 본 안내판, 가장 짧지만 가장 깊은 그 문장입니다. 문화재는 소유가 아닌 돌아갈 곳이 있는 존재입니다. 돌아갈 곳. 그 말이 그토록 아름답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부석사 불상은 2025년 5월 5일 다시 일본으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이후 그 불상이 일본 어디에 보관되든 더 이상 우리 것이라 부르지 않을 겁니다. 그 불상은 한국의 것입니다. 한국이 지켜낸 기억이며
한국이 끝까지 기다린 시간의 결과입니다. 지금 일본에는 아직도 수많은 한국 문화재가 남아 있습니다. 그중 일부는 박물관 안어둠 속에 있고 일부는 책장 뒤에 목록 바깥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이름으로 조용히 침묵하고 있죠. 하지만 이젠 그 침묵을 깨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저부터 그 책임을 져야겠죠. 마지막으로 한국이라는 나라에 말하고 싶습니다.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켜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사는 이기는 자의 기록이라지만 문화는 지키는 자의 언어입니다. 제가 이제서야 이걸 이해하게 된 것이 늦은 걸까요? 그럴지도 모르죠. 하지만 진심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나라는 위대합니다. 한국은 진정 위대한 나라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단 1초면 되지만 그 한 번의 클릭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